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오너 리스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테슬라 지분을 늘리겠다 이런 의중을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앞으로 40% 가까이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머스크가 본인의 의결권을 원상복귀시키려는 이유와 여파,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스크가 의결권을 더 갖겠다는데 이렇게 경고 보고서까지 나와요. 왜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머스크가 자기가 세운 이 테슬라라는 회사,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세우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출자했다가 중간에 회사를 뺏은 건데요. 이 테슬라의 지분을 25%까지 높였으면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25%가 안 되면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AI 관련 기술 같은 이것은 테슬라에서 할 수 없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 일란 머스크의 테슬라 CEO 발언 문제 발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의결권이 25%도 안 되는 상황에서 테슬라에서 AI나 로봇 공학의 분야로 리드로 키우면 무척 곤란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밤놔라 감놔라 그러면 혼돈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최소한 25%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25% 의결권을 높일 수가 없다면 테슬라 밖에서 AI 제품을 만드는 것도 해보겠다. 이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 일부 투자자들은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분을 높이겠다는 것은 주식을 더 사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한 1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식을 사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주식 살 돈이 없어요. 머스크가. 예, 머슬러가 테슬라 주식을 살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테슬라의 머스크 지분이 25%까지 올라갔었더랬었는데 그 문제의 트위터, 요즘은 X라고 부르죠. 그 SNS 인수하는데 돈을 다 썼단 말이죠. 지금 현찰이 없습니다. 그럼 현찰이 없는 머스크가 자기 돈 가지고 이 테슬라의 지분을 늘리겠느냐? 다른 방식을 동원할 것이다. 돈도 없는데 지분율을 높이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가장 1차적으로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게 차등 의결권이라 해서 메타의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분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에는 차등 의결권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주커버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보편화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장할 때만 한 번 주는 기회예요. 스타트업이 상장할 때 그 기술 개발을 한 공로를 세워서 그것도 주주와의 합의 속에서. 그런데 이미 테슬라는 상장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차등 의결권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지금 주식은 크게 의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보통주가 있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더 좋은 주식이 아니냐. 그런데 그건 배당을 우선한다는 그 그렇죠. 약자지 의결권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테슬라에 많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주식 중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의결권을 주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우선주로 돌리면 테슬라의 지분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결권을 빼버리면 일반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엄청난 보상을 해주면 가는 수가 있어요. 회사가 그 보상을 해주면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악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 의결권을 요구한 이 머스크의 요구에 대해서 월가의 평가 같은 거 보면요. 이 제프리스라는 투자은행의 보고서는 머스크의 요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그 등급 강등의 리스크를 키운다. 테슬라 주식을 등급 강등시킬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JP 모간 분석가는 의결권 25%로 늘리려는 머스크의 요구는 모든 경우에 테슬라 주식에 부정적이다. 바로 본인이 의결권을 늘리려고 해서
많은 주식을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려면 그 과정에서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주가에는 하방 요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은 많은 그 투자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주를 대량 우선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나 가장 쉬운 방법, 스탁옵션 제도가 있어요. 스탁옵션은 경영 성과가 있다 해서 스탁옵션을 마구 주는, 실제로 지금 머스크가 테슬라에 그 스탁옵션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급여 안 받는 대신에 스탁옵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스탁옵션은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머스크에게 대량 주면, 그러면 머스크가 그 스탁옵션을 가지고 한 달 후, 두 달 후 또는 내년에 의결권을 대폭 늘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그 오너들이 바로 스탁옵션 방식으로 자기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스탁옵션을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에게 분발을 촉구해서 어떤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주식 발행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스탁옵션 준 것만큼. 그럼 그것은 주가에는 하락 요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머스크가 결국은 그 머스크의 속내는 스탁옵션 더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도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보통 스탁옵션은 주가가 더 오른다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선행 조건을 거는데, 내가 의결권이 높아져야 AI도 하고 로봇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게 지금 당장에는 그냥 주식 조건 없는 스탁옵션을 주든지, 한마디로 주식을 대량 발행해서 자기한테만 무상으로 더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테슬라 이사회에 보면 이제 머스크의 최측근이 많다고 많이 저희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상당히 머스크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다 지금 이사회가 머스크의 그 로봇잖아요. 머스크가 하라는 거수기다. 대로, 예, 거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사회의 결의로서 스탁옵션을 준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고 머스크는 의결권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일부 이사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에게 왜 스탁옵션을 무리하게 많이 주느냐 반대할 수가 있죠. 그 반대하면 당신들이 반대해? 그러면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AI 사업 내가 떼내서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스페이스 X 같은 데로 가져갈게.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X라는 SNS 사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서 지금 지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X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X 사는 과정에서 자기의 적어진 지분, 이것을 스탁옵션으로 더 달라. 꼭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노림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 계획이 있었군요, 머스크는. 사실 뭐 이것도 본인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슈겠지만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악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뉴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미국의 이제 역대급 한파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모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크잖아요. 이 부분부터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내연차에서도요, 내연차 모시는 분들이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자기 차에 배터리가 나가는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내연차에 왜 배터리가 있냐면, 그것은 스파크, 엔진에 불을 올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100% 배터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중부와 동부 지방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오와 코카스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도 코카스는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와서 성원이 안 돼서 투표가 아주 침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엄청난 한파죠. 저도 중부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라고 오래 살았는데 중부지방의 추위가 평소에도 상당히 매섭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최악의 지금 한파인데 지금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자주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배터리차, 전기차가 아예 가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소 앞에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는 방전이 돼버리면 배터리 전기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 앞이 엄청나게 지금 사람이 몰려서 그나마 충전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 그새 방전이 돼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끌고도 못 가네요. 끌고 갈 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1년에 한두 번까지, 세 번까지는 공짜로 해주잖아요. 미국은 그런 제도가 보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으로 지금 차를 끌고 가야 되는,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 이거 쓸 수 있겠어?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래서 이런 추위가 몇 번 더 미국을 강타하고 나면 추위 때문이라도 전기차 못 쓰겠다는 그런 뉴욕 타임즈 같은 데는, 시카고 같은 지역은 전기차 충전소가 테슬라의 무덤이 됐다. 그러니까 충전소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으니까 옴짝달싹 오도 가도 못하고 충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테슬라 전기차의 무덤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겨울을 견뎌보고 테슬라를 계속해서 소유할 탈지 말지 이 여부 결정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제 미국 최대 렌터카 회사 허츠라는 곳이 있는데 전기차 팔고 다시 내연 기관차를 산다고 해요. 이거 다시 회귀를 하네요. 예, 헐츠, Z라고 해서 미국 여행을 다니면서 이 렌터카 해보신 분들은 뭐 이용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렌터카 회사인데요. 그동안에 전기차 회사가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렌터카 회사에서 대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해 줬습니다. 허츠 같은 곳에서. 예, 그러면 이 렌터카 허츠 같은 데서 구매하면 뭐 매출도 올릴 수 있는 데다가 또 렌터카 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대중화에서도 허츠가 굉장히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츠가 난데없이 새해 들자마자 테슬라 차 2만 대를 팔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더 사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겉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전기차 고장이 나면 이게 고장 수리센터도 없고 내연기관차처럼 아직까지 빨리 잘 안 고쳐진다. 비용도 비싸고요.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때문에 싸게 사왔는데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나중에 부담이 더 크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회사들이 사실 돈을 버는 구조를 보면 렌트비 받아서 돈 버는 거 별로 렌트 회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돈을? 그러면 전기차 회사는 어떻게 버느냐면요. 자, 차를 사오지 않습니까? 차를 사오는데 렌트하는 사람들이 차를 오래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사용하는데 관리는 잘하잖아요. 그 렌트카 회사에서. 그러면 1년, 2년 되면 그걸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파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아요. 일반 개인 고객이 갖고서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왜냐하면 대량을 정비도 잘해가지고 내다 파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시세 차익이 엄청나거든요. 그 내연차 회사는 그게 돼요. 왜냐하면 내연차는요, 처음에 3만 불에 샀다. 그러면 시중에서는 벌써 1년만 쓰면 2만 불이 되는데 자기는 2만 5천 불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꾸 할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치킨 게임을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가격 그렇습니다. 맞추면서. 3만 불에 사서 2만 5천 불에 팔려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만드는 새 차가 2만 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렌트카 회사는 망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뭐 또 그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감축부 보조금 주겠다? 전기차 가격 더 싸지잖아요. 그러면 당장에는 전기차 샀다가 렌트카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의 역설인 것이죠. 그러면 이 렌트카 회사 최대 구매처인 회사가 전기차 안 산다? 테슬라로서는 최악의 악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돈나무 언니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하고 테슬라 주식을 계속 사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희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동안에는 여러 번 그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겼지 않습니까? 다시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테슬라 망한다라고 해서 부들부들 떨던 시절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머스크는 새로운 혁신이나 또 다른 어떤 분위기 전환으로 해서 테슬라 주가를 계속 끌어올라갔죠. 기대에 부응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혁신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테슬라 주가는 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누가 옳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BYD 변수가 전 가장 크다고 봐요. 테슬라가 이미 1등을 놓쳤지 않습니까? 이 2등이 됐다는 것은 시장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가격을 내렸는데 본인이 테슬라가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에요. 아 이번에는 뭐 타의적인 이유가 있나요? 비아디가 15% 이상을 내려버렸거든요. 유럽을 치고 나가겠다.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내렸는데 가격을 내렸을 때 렌트카 회사가 떠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과거에는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면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BYD와의 치킨 게임 지난해 결과만 놓고 보면 가격 내리고 점유율 떨어지고 졌죠. 지난해만 그러니까 보면. 국 쏟고 몸 부상당하고 뭐 이런 지금 꼴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러나 일단 캐시우드는 세게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캐시우드와 BYD의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캐시우드 대 BYD의 전쟁일 수 있다. 돈나무 언니와의 전쟁일 수 있다. 그런 프레임도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소식도 좀 살펴보죠. 최근 재무 부담이 높거나 PF 우발 채무가 과다한 건설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위기가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의 위기로 이전되는 게 아닌지도 관리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또 부상을 했는데요. 박사님, 이번엔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이 보유한 부동산 PF 우발 채무에 대해서 경고 목소리가 나왔어요? 예, 원래 작년에 롯데건설이 심각하게 어려워서 롯데그룹 전체가 자금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이 전체가 나서서 롯데건설을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수습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롯데건설 우발 채무가 자기 자본의 2배다. 상당히 높다. 자, 이 대목에서 많은 시청자는 우발 채무가 뭐야? 채무는 채무지 우발 채무는 뭐야? 그 우발 채무라는 건 지금은 채무가 아닌데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는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롯데건설이 5조 4천억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발 채무가 진짜 채무가 되면 자기 자본의 2배이기 때문에 회사에 타격이 될 수가 있죠. 현재 코오롱건 또 260 그러니까 롯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현재 나이스 신용평가의 조사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우발 채무냐 하면 PF 대출의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보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PF 대출한 시행사가 망하면 보증한 회사가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돈을 안 물어줘도 되지만 시행사가 망하면 채무가 된다. 그게 우발 채무인 것이에요. 조건부로 채무가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건부 정도가 아니라 시행사가 거의 망할 게 확실시되는 그런 시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PF 대출에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깜빡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건설 어려우니까 뭐 자금 줄인 메리츠금융도 그룹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이. 작년에 메리츠 증권이요 롯데한테 엄청난 이자를 받으면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PF 대출 부실이 돌아오면 돈을 메꿔주기로 했는데 1조 5천억이나 투자 협약을 맺는데 이번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메리츠 금융 너도 위험해 빨리 정리해 좀 조심해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롯데발 사태가 뭐 금융계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증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분간 롯데그룹에서 이제 건설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필요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자금 조달 작업이 계속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롯데는 뭐 그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룹에서 롯데건설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 특히 이제 롯데건설의 최대 주주가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롯데케미칼이라는 게 롯데화학, 옛날에 호남 석유화학인데 이게 신동빈 회장이 여기서 첫 생활을 시작한대요. 롯데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회사죠. 롯데케미칼이 파키스탄에 엄청난 그 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10여 년 전에 샀는데 지금 파키스탄의 그 사업체 이것을 팔기로 파키스탄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가 기업 결합 승인을 안 해준다 하는 이유로 이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고 그 돈을 가지고 롯데건설도 상당 부분 지원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나이스 신용평가회사가 롯데 위험해 하는 순간에 파키스탄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한 그게 대 이유가 맞고 된 건가요? 파키스탄 정부가 이제 파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 그건 전혀 다른 사건이 우연히 두 개가 겹친 것이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정부 내에 기업 결합 승인을 안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스 신용평가는 빨리 우발 채무 회수해 하는데 믿었던 파키스탄에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 국간 사정도 안 했는데 자금 조달이 꼬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가 오늘이 신격호 회장님 돌아가신 지 꼭 4년이 된 날이에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주기 추모식도 했죠. 그러니까 추모식에 신유열 씨가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주목을 끕니다. 그동안에는 신유열 회장은 좀 조심스러운 행보였거든요. 신유열 씨가 신동빈 회장 장남이죠? 그렇습니다. 4년 전에 그 신격호 회장의 영정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누굴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분이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죠. 지금 전무도 맡고 비상경영실 미래전략실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4주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롯데 입장에서는 미래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면한 롯데건설의 이 PF 문제를 깔끔하게 완숙하게 해결하는 게 최대의 과제로 부각하고 있는데 뭐 롯데의 능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난국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봅니다. 네, 뭐 롯데건설 직접적으로도 유동성 위기 대응하는데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혀오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